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중 최고의 청취수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A부터 Z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재벌 오너 일가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일궜고 사업을 시작했고 인맥을 유지하고 또 재산과 경영권은 어떻게 승계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등에 알아보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재벌 백과사전의 터줏대감이십니다. 자본주의의 파수꾼, 네, 류영수 공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뵙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네. 네. 요즘 우리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파헤치고 계신 분이시죠.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가연입니다. 네, 그리고 재벌 백과사전에 이제는 에이스로 등극하신 분입니다. 대전 참여자치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1시간 넘게 동안 방송을 녹음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정말 오롯이 제 100% 잘못으로 저장을 못해가지고, 네, 홀라당. 파일을 홀라당 날려먹고. 재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로 세 분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이 녹음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남가연 대변인님은 그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시의 그 단체장들 업무 추진비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때요? 좀 보시니까? 네, 제가 단체장들하고 각 구의회들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 추진비를 보고 있는데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한숨이 나와요? 네. 다들 식사들을 너무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밥을 그 내용이 밥만 드세요? 아니면은 반주는 없어요? 반주라고 써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3만 원 1인당 3만 원 넘어가면 술 드신 거 아니겠어요? 3만 원이면 영수증을 봐야 돼요. 네. 3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죠, 회계사님. 그렇죠. 3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저희도 사업비 정산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비 정산할 때 기준 자체가 1인당 식대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3만 원이면 사실 되게 비싼 음식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가족들 무슨 행사할 때 어쩌다가 한번 먹을 수 있는? 보통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비는 7,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맞춰서 지출하라 그러고 깨알같이 영수증 이렇게 첨부해야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라 돈을 너무 허투루 쓰신 것이 아닌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밥 먹으라고 격려할 수도 있지 그 격려를 않을까.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3만 원짜리 밥 이틀에 한 번씩 먹는. 이틀에 한 번씩 격려들을 하시니까 이게 제대로 쓰여진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공금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금을 이렇게 내 돈처럼 쓰지 않고 좀 더 관대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법인카드 갖고 있는 분들 친구 중에 법인카드 누가 있어 잘 나가가지고 야 오늘 내가 쏠게 막 이런 경우들도 한 번씩은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기업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 쓰는 건 더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원칙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좀 준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어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업계에서도 2018년 11월 1일부터 나온 시행안. 그러니까 회계사 업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원에서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 될지 바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보면 거래처와 감사 계약을 한 이후에 식사를 하지 말아라. 같이 밥 먹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파견 나가셔갖고 장소 그렇죠.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밥 먹을 수도 있고 그쪽 뭐 저녁에 술 한잔도 그렇죠. 하고 예. 보통은 의도 드시죠. 그렇죠. 보통은 네. 이제 손님이니까 잘 저희가 봐주십시오. 가면. 아니 사실은 회계 그 법인이 고객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의뢰 입장인데도 얻어 드시죠. 아니, 계약서에는 감사 계약서에 의하면 식비 여비는 감사 비와는 별도로 실비 병산적인 것을 갑이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는 최근 뭐 회계개혁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감사 계약 기간 중에는 식사를 하지 말아라. n분의 1도 안 된다. 또 감사 기간 중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해라. 저녁 식사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그렇죠. 한 7,000원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보통 봤을 때 저녁은 아예 먹지 말아라. 저녁은 안 된다.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플러스 애경사 했을 때 연락하지 말아라. 애경사 했을 때 연락하지 말아라.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아예 연락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니까 일정 한도는 괜찮은데 연락은 하지 말아라. 아, 미리 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죠. 좀 그건 좀 주관성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재미로 이제 다니세요? 저는 좋죠 이제. 역시 깨끗한 우리 자본주의 파수꾼. 네, 류영세 가사님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네. 그 저녁이 있는 삶. 네, 저녁 있는 삶. 저분이 맨날 밤마다 불려다니셔가지고 예, 각종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건강 챙기실 때 됐어요 이제요. 네, 그렇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여기 아까 다들 뭐 고혈압 약들 드신다고. 예, 고혈압약. 저도 고혈압약 부작용으로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 남가인 대변인님은 그 자료 조사 다 하시면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 하고 단독 방송 한번 예 하셔야 됩니다. 네, 특집 방송으로 제가 아주 탈탈 털어 와가지고요. 예, 대전 시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재벌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곳이죠. 뭐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가문이었었는데 지금은 삼성 뭐 이런 곳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워낙 역사도 깊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일단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서 해보는 걸로 하죠. 오늘 1부에서는 고 정주영 회장 사망 전까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정주영 회장 사망 이후의 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사업을 일궜고 그리고 현대 가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쪼그라들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우리 류영세 교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네. 그 현대그룹은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장작 24년 동안 대한민국 내 자산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1위 1등.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자리 잡아왔으나 2000년 가을에 2세대 오너들 간 경영권 분쟁, 2001년 3월 창업주 정주영의 사망과 현대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열사들의 분리 해체로 인해 사업 부문들이 소그룹화를 겪으면서 규모가 현재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대규모 기업 집단인 자산가치 5조 원에도 들지 못하는 중견 기업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업이 쪼개지고 아들들이 그 경영권 분쟁 나고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이제 사망하고 이러면서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중견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렇죠. 아니란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부자. 네. 정주영 회장이 특히 정치 참여 실패를 하면서 또 연이은 우리 98년, 99년 IMF 사태를 전후하여 상당수 계열사가 재무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현대그룹 중에 주요 계열사 중에 흑자를 낸 거는 현대증권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IMF 때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대 그 계열사들이 어떤 재정 구조가 탄탄했기보다는 좀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가 그게 쏙 빠지면서 동시에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공적 자금 투입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공적 자금.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랬죠. 우리 기업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살려야 돈을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그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과도한 부채, 무리한 투자. 물론 대마불사라고 누군가가 외쳤었죠. 김우중 회장 때 네. 우리가 그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대마도 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IMF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그 중에 현대건설도 이제 그 IMF 겪으면서 상당수 계열사가 그러한 재무이기 때문에 퇴출 또는 뭐 채권단 인수하면서 그룹이 사실상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현대그룹은 2001년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세계 순위 10위권 밖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후로도 해운 업황이 악화되면서 2016년 현대증권을 포함한 현대저축은행, 현대자산운용 등 금융 3사를 KB금융지에 매각하고 현대상선은 채권 투자전환으로 수요 및 경원이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현대그룹이 2012년 당시 매각한 연지동 본사 사업을 5년 만에 되찾는 것을 계기로 현정은 회장의 그룹 재건이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을 위기에 빠뜨렸던 현대상선이 계열 분리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으며 그룹 주축이었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현대택배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규모면에서 매우 작아졌지만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구분분투하여 재건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이라는 거는 원래 굉장히 컸지만은 그 알짜 중에 알짜였던 자동차하고 중공업 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좀 그렇죠.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현대상선은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현대가 대북 사업할 때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했던 광고도 많이 했었고요. 거기 뭐 주가도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가 나중에 부실 덩어리로 되면서 현대그룹 자체가 되게 위기를 겪었고 그거 이제 떨쳐내보냄으로써 규모는 줄었지만 내실은 그래도 더 좀 나아졌다. 나아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들어봤을 때, 좀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보이기에는 네.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일단 대북 그렇죠. 사업을 하니까 잘 나가는 이런 그래서 뭐 주가도 좋았고. 주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시장이 많은 영향에 사실은 재무구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많은 외생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북 협력 이런 루머가 돌면 주가는 뭐 블루칩 뭐 그렇죠. 이런 거. 주가는 이제 그 회사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실패가 되면 안랩 쭉 같은 내려가기도 경우도 뭐 하고. 지난번 대선 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방 떨어지겠네 또 주가도. 지금 주시장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대북 사업을 한다, 철도한다 하니까 그 현대 아산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아산은 이제 성장사가 아니고 네. 지금 계속 올랐던 게 이제 현대 관련된 주가들이 초창기에 한참 대북 판문점 선언할 때 네. 많이 올랐습니다. 한 2배, 3배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뚝 떨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시멘트,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물론 현대 시멘트하고 현대 로템은 다른 계열사로 이제 빠져나갔지만 네. 그런 주식들이 아주 널뛰기를 잘했죠. 아무래도 현대하면은 대북 사업하고 관련이 많다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주식하시는 분은 그 널뛰기를 잘하면 네. 아주 좋은. 좀 버셨어요? 잘못하면 쪽박을 차고. 그게 이제 주가가 널뛴다는 건 그만큼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는 주로 작전 일이잖아요. 세력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일반 그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거 따라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많은 것 중에 1인이 있습니다. 네. 그 1인? 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좌도 없습니다. 옛날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렇고요. 네, 아픔을 준 유령수 회사님한테 아픔을 준 기업이기도 하네요. 네. 이 대륙 사업을 전개하는 현대아산도 문재인 정부가 민간 교류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현대아산은 2004년 중단했던 크루즈 관광 사업을 2017년에 재개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현대아산, 현대아산이라는 기업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아산을 그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제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죠? 아산이 뭔지? 예. 네, 정재영 회장의 호입니다. 호. 네, 강원도 그 본인이 출생지 지역이 이제 지명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 아산로라는 도로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옆에 배 선적하는 그쪽에 쫙 해안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강릉에 가면 또 아산병원 있죠. 서울에도 아산병원 현대 있고. 아산병원. 그래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현대 아산병원. 아, 예. 예전에 아니 안 붙은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산 정재영 그래서 회장의 호. 그 아산 병원이 아산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산의 시민들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아산의 시민들은 아산병원 좀 아산에 지어달라고 아산에 아산병원을 지어달라. 네. 네. 그런 요구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썰렁했고요. 아까 엄청 길게 아까는 재밌었는데. 아까 엄청 길게 이 얘기했는데 힘이 빠졌나? 네,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계속 해주시죠. 네. 의욕이 없네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 못난 PD의 잘못 때문입니다. 네. 예, 현대 아까 정말 녹음 좋았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창업기를 보면 현대그룹의 모태 현대건설은 6.25 동란기 미군 하청공사에 동원되면서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을 수행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여 대한민국 건설 업계로서 최초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모두 다 폐허가 됐고 그랬을 때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회는 위기는 기회다. 예, 허베이 스프리트하고 삼성중공업 그 배 왜 유조선 붙여갖고 네, 태안 앞바다 그 난리 났을 때에도 제가 아는 누군가는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엄청난 돈을 버시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면서. 그거 닦는 거 막 이런 거 만드셨나 보지요? 아, 네. 부직포? 아, 그걸 처리하는, 네. 그걸 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기물이니까, 네. 네. 자, 이때 창업기에는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설립해서 미국 포드사와 기술 제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니. 네, 포니. 포니. 예. 포니 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 봤어요, 저는, 포니. 젊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아, 포니 운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요, 포니. 저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운전했던 차가 포니 픽업이었는데. 저희 포니 픽업 그 용달차 있죠? 네. 예, 그거. 저희 아버지가 처음 산 차가 포니2. 아, 네. 포니 택시 많았었죠. 네. 뒤에 말 그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도 왜 그 애기들 어린이들 자동차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포니. 음. 그걸 다 가지고 다녔었죠. 문 열리는. 요즘은 다 BMW, 아우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우리 애기들 BMW 샀는데. 근데 그 옛날에는 다 포니. 포니가 제일 많았어요. 포니는 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자동차이기도 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현대는 건설업을 또 포니 말고 또 브리샤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마크 그거 5 뭐 더 이런 큰 거. 거죠. 브리샤는 타봤지. 네. 아, 포니는 안 타시고 브리샤 더 그게 좋은 더, 거. 그게 더 좋은 차. 세단이. 마크 5 뭐 그다음 또 뭐 있었죠? 스텔라? 스텔라 그 뒤에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맵시나 뭐 이런 차들이 있었던 것 그건 같고 모르겠는데요. 배우에서 나왔던 아무튼 예전 차 생각이 나네요 새록새록. 계속 하시죠. 그 건설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률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추진책에 힘입어 자동차 사업과 주선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마침내 1971년도에는 현대그룹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중공업, 화학공업, 뭐 조선 이런 거 자동차 굵직굵직한 게 모여서 이제 그룹을 형성하게 됐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주영이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정계 진출을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현대그룹은 정세영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등 전문 경영이 네. 이끄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네. 그렇죠. 셀러리맨. 네. 그 아세요 혹시? 저희가 어떤 자주 가는 종로맥가 종로맥가 예.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네. 오리동에 네. 맥주집. 저 다녀왔습니다 며칠 거기 전에도. 그림 보면 한 사람이 그려져 있죠. 누가요? 아, 그 캐릭터 아니에요? 우리 그때 같이 가지 않았어요? 캐릭터인데 이명박하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왜 거기 걸려 있대요? 아니 이명박을 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닮았다고? 아니 뭐 종로에서 많이 마셨겠죠. 혹시 뭐 관련이 있나? 참여연대 조사해보세요. 네. 종로백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정주영이 정계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실패한 이후 정몽구, 정몽원 등 2세대가 그룹을 이끄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의 햇볕 촉진과 동시에 대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몽구 제3대 현대그룹 회장이 취임을 하였고 현대중공업이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2세대 오너 체입이 돌입하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현대 아산이 설립되었으며 기아자동차 및 기아 계열사를 인수를 하였으며 현대 자동차의 최고급 세단인 에쿠스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에쿠스. 이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돈 되는 사업들 굵직굵직한 중공업, 화학공업 중심으로 사업을 벌렸다가 그거는 이제 알짜들은 거의 아들들한테 조각조각 나눠주고 이제 본인의 염원이라고도 이제 여겨질 수 있는 대북 사업 이런 것들 그쪽에 좀 눈을 돌린 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눠준 건 아니고요. 아들들이 뺏어간 거? 다 나눠서 자기들이 본인 알아서 네, 그 왕자의 난 뭐 거지.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막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 아들들 옆에 쫙 앉아가지고 뭐 회의 같은 거 네, 하고 회사에 나갔죠. 네. 그런 그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보통 정주영 회장을 왕회 회장 왕회장. 칭하면서 근데 그 아들들은 말들을 엄청 잘 들었다고 하던데요. 아, 왕 회장님 말 한마디면 그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좀 무서운 아버지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잘 따랐던 아들이 정몽구 회장인 거고 다른 몽구야 뭐 다른 아들들은 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픈 아들들도 있었고요. 제가 많이 아팠죠. 왜요? 저희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라. 난 깜짝 놀랐네. 아버지가 4시 반에 아침 먹으면서 아니요, 6시에 산에 가자고 그러고. 아버지는 차에 들어놓어 있고. 들어넣어 있고, 네. 아주 좋은 용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하시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부의 구조조정과 빅딜 정책 계획에서 현대그룹 믿어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구성하였으나 결국 사업부문별 소그룹화라는 밑그림으로 그려나가게 될 LG반도체, 하나에너지 정유부문, 하나에너지프라자 인수합병으로 엄청난 빚을 떠맡게 된과 동시에 2세대 오너 간 경영권 분쟁과 더불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현대 계열의 모든 계열사들의 주가 폭락과 현대그룹의 비리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1977년부터 재계서열 1위를 지켜왔던 현대그룹이 2001년부터 삼성그룹과 LG그룹에 각각 1, 2 자리를 내준과 동시에 현대그룹 위상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 게요. 현대가 뭐 800만 뭐 사원이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었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삼성에서도 기업 광고에서 18만 뭐 삼성인이 뛴다 이런 얘기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의 규모 어떤 차이가 그런 규모 차이를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중견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근데 현대도 나눠졌는데 어느 특정 회사만 잘 돼 있고 또 아닌 회사들은 좀 쇠퇴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잘 나가는데 물론 다음 2부에서 우리 다루겠지만은 보겠지만 매출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드 사드? 영향 아니 한전부지에 10조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사업자에 그 파는 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시죠. 네, 그 얘기들은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현대가 이렇게 잘 쭉 오다가 정주영 회장 사후에 이제 쪼그라들었다까지 얘기해 그렇죠, 주셨어요. 그다음 2003년 8월에 정몽원 회장이 투신자살 이후에 돌연 승계한 현정은 회장이 같은 해 9월 이제 현대그룹의 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물류, 금융 등의 사업 구축을 구성한 기업 집단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며 선대 경영자들의 유지를 대부분 받들어 대북 사업을 지속. 그러나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북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는 현대그룹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의 마련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은 그 고 정몽원 회장의 부인인 거고 그 정씨 회사를 이제 현 씨한테 줄 수 없다 해서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인가요? 그 정세영 KCC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찾아오겠다 해서 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정치 일가들이 어쨌든 대주주니까 그 현정은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죠. 그리고 대북 사업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였나 그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이렇게 혼자 그
해변가에서 해변가에서 이제 총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은 이후로 금강산 사업도 전면 중단되고, 네, 뭐 박근혜 정부 와서 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중단되고 하면서 정말 현대 그룹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안으로 밖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또 고수혜를 톡톡히 받는 것도 역시 현대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본 건 없는. 아직 본 아직 건 본 건 네, 없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기대하는. 그래서 그 현대에서 대북 사업을 못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길로 너무 이제 쏠릴까봐 뭐 네. 관심을 좀 분산시키는 것 같고요. 현대그룹 현재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고 그래서 현정은 회장을 부를 때도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요즘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쫙 높이 빨리 올라가는 뭐 그런 구름을 뚫고 가는 그런 TV 광고 봤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현대가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었는데, 물론 현대는 지금도 많이 있죠. 이름도 많이 남아 있고. 현다이, 지금도 부자라니까요. 현다이 영어로 발음할 때. 예, 지금도 재벌이죠. 지금도 부자예요. 뭐 그렇게 쫄딱 망한 것처럼. 그러게요. 네. 그 현대그룹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은 이제 현대그룹에서 제외가 돼서 따로 전혀 이제, 다른 회사. 그렇죠. 이름은 같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KCC. KCC. 네, 범현대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로는 아까 말씀하신 현대 엘리베이터 지주회사고 승강기 제조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아산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현대 무백스, 현대 투자 파트너스, 현대 경제연구원, 현대 글로벌, 현대 종합연수원 이렇게 현대그룹들이 별도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현대의 그냥 정통성은 본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속은 별로 없거나 알짜가 별로 없는 그건 그게, 이제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런 형국인 자동차, 거. 중공업. 뭐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상기 팀장님께서 이번에는 그 현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단 정주영 전 회장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랄까 현대사 격동의 현대사의 그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일화들도 많이 소개됐던 것 같고 이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줘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재벌 그 1세대라고 하면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렇게 이병철 회장 같은 라이벌로 경우는 생각하죠. 좀 이렇게 뭐랄까 정주영 회장보다는 귀공자로 컸고 잘 살았다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국민들은 기업인 중에는 정주영 회장을 자수성가, 선호하죠. 성공신화 뭐 이런 거. 라이벌이긴 검소한 하지만 재벌인데도 검소한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MBC 드라마 성공시대라는 드라마에서는 이병철, 정주영 이렇게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MBC에서 또 다큐멘터리 극장으로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일요일 저녁 때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가끔 봤었어요.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요? 드라마 또 있었고 드라마는 이제 두 명인 거죠. 이병철, 정주영, 이병철 요 일대기를 그렸던 드라마가 있었고 그 이전에 어떤 성공한 인물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성공시대는 강재영 아나운서인가 그분이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안 돌아가신 네, 걸로 아닙니다.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분은 다른 분이고 스포츠 중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그 기억나는 인물이 거기서 다뤘던 인물 중에 저는 그 남상해 씨라고 그 서울에 되게 유명한 중국집 있거든요. 하륜각인가? 거기 그 사장이신데 굉장히 근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와 저분 되게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 아무리 잘 나가도 짜장면 직접 볶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업 중앙회 관련 일로 해갖고 많은 비리로 하림갑 남상해 회장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주민들에게 사우나 티켓을 주고 하림각을 차린 주민 160명이 음식값 234만 원을 깎아준 일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련 사건은 공금 8억 7,500만 원 횡령과 공금을 이용한 각종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 한국음식문화신문, 광고비 부당이득 등으로 당시 남땡땡 사무총장이 구속되었고 남상해 회장은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전 그러니까 엑스포 기업가를 이렇게 미화하는. 멋지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이었던 오명 전 그 장관 동아리 그분도 성공시대에 출연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IMF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잘 역경을 됐던 딛고, 분들을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래서 키워드를 만들었었어요. 뭐 성공했던 맞아요. 키워드, 네. 뭐 근면, 뭐 예를 들면 뭐 운,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1회 때 나왔던 인물이 이제 정주행 회장이었던 거고요. 그 정도로 상징성이 네, 있는 상징성인 거죠. 이 정주행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대부분 국민들이 아시는데 정주행 회장은 이제 말하자면 이북이죠. 이북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강원도에서 아산. 네, 아산이라는 곳에서 소판돈을 가지고 이제 70원. 나르죠. 예. 70원. 가출. 그래서 가출이죠. 예. 지금으로 치면 가출인 거고요.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의 롤 모델. 네. 근데 정주행 회장 자사전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유흥비로 쓴다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학원을 다니기를 위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번째 가출이었대요. 세 번 여러 번 가출했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오고 네 번째 가출에 성공해서 네. 서울에 정착한 걸로. 서울로 갔으니까 아마 성공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대전으로 왔으면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서울로 왔고 여기서 이제 쌀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도 하고 그리고 총무 회계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 쌀가게를 본인이 이제 인수라기보다 이제 넘겨받게 되는 거죠. 예. 거기 아들이 시원치 않았대요. 그래서 쌀가게 사장님이 아들한테 주느니 네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물려줬대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소점포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 일하는 직원들한테 인수라든지 직접 준다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남가연 대표님은 김민규 위원장한테 정의당 언제 인수받아요? 이건 뭐 사당인가요? 아니니까. 사당이 우리 김상기 팀장님은 언제 참여연대 인수받아요? 아유 무슨 저희는 또 대표 따로 계시고. 네. 그래서 그 쌀가게를 했던 게 이제 처음 경영의 시작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면서 남아있던 자동차들을 고치는 공업사를 차립니다. 현대공업. 현대공업? 현대공업사? 예, 현대공업사.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더 큰 규모의 이제 경영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제 돈을 조금씩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생들은 다 유학 보내고 본인은 못 배웠지만 그 동생을 통해서 이제 배움에 대한 거를 좀 성취를 하죠. 근데 그 동생들이 나중에 현대그룹에서 다 역할들을 또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또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이제 미군의 하청업체로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큰 일화가 그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군들이 이제 묻혀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되고 이제 그 한국 전쟁을 빨리 종전하겠다, 끝내겠다 공약으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근데 그 유엔 묘지를 헬기로 지나가는데 비행기 헬기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이었는데 잔디가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민둥산처럼 이렇게 묘가 좀 볼품 없이 뭐 땅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그 희생된 국민들이 묻혀 있는 그 미국 묘지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아플까봐 거기다 청보리를 쫙 깔았다. 청보리를 깐 거예요. 잔디 대신에 정주영 회장의 머리를 써서 거기에 청보리를 까니까 잔디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디어네요. 상공에서 보면. 푸릇푸릇하게. 그래서 그게 잘 되면서 이제 미군의 신임을 하청, 얻었겠네. 물류, 운송 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회사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저기 중공업 때 배 만들 때는 허가벌판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주를 받아야 배를 만들 텐데 그 허가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찾아가서 그 지폐에 있던 거북선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철갑선을 먼저 만들었던 나라다.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수주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배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은 뭐 일단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 테니 우리에게 이 배 만들 수 있는 걸 달라, 이를 달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다니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고 뭐 할 수 있다. 네. 뭐 흔히 뭐 모래사장 사진 하나 갖고 뭐 수주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뭐 얼핏 봐서는 오늘날 우리 아파트 분양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후분양제도 짓기 전에 먼저 돈 받잖아요. 선분양. 선분양.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안 해줬다라면은 어떤 미친놈이 배 만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 지폐 한 장 보고 그 일거리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좀 미화된 측면이 되게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다른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 수주. 예, 저가 수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100% 다른 곳에서 100원을 제시하면 현대가 30-40원 정도의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가 말씀하신 저가 수주도 그렇고 또 그러면은 일은 노동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남는 이익은 기업이 가져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지급 보증은 정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국책은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죠. 없는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니까 그게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제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가 수주 및 납품기한 준수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급보증 받아서 찍어낸 돈 가지고 정경유착에 쓰였다라는 정황도 곳곳에 보이는 것 같고. 이 거북선이라는 그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풀려지고 미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니까 보여줬을 거예요. 정재영 회장이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현대그룹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화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미화시키고 부풀리고 막 이러면서 물론 뭐 책도 몇 권 나오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널리 알려진, 그래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확인이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청보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디 뭐 간척 사업 하는데 뭐 배로 갖다 막았다느니 뭐 이런 일화들도 있고, 예, 이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뭐 그거 실제로 그거는 뭐 공법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폐 유조선인가 그걸로 이렇게 막아. 근데 정주영 회장의 개인 아이디어로 이제 배를 막았던, 그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은 그 밑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은 다 예, 정 회장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동남아시아 쪽에 도로 건설하는데 네. 다른 나라 기업들이 거의 실패했던 늪지대여가지고 도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는 곳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그걸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명박도 나오는 거죠. 이명박이라도 같이 이제 막 맞물려서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건설들을 하게 되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건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또 다양한 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뭐 이런 일화들을 또 많이 남겼죠. 우리 예전에 다뤘던 한진 그렇죠. 같은 경우도 한진이 제일 큰 수혜자죠. 그 전쟁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뭐 그런 정재영 회장 관련된 일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일화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자들 또 국민들 피해 같은 걸 말씀드리려면 경부고속도로 꼭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 산지대가 높은 뭐 추풍령이라든지 이 충청도 일대 영동 그쪽에 지나가면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희생이 됐었죠. 그럼에도 그 기간을 아끼려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분들 희생을 더 강요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건설이 되고 나서도 전체 구간의 공사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예, 서울 부산 400km가 넘는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의 고속도로를 2년 만에 완공시킬 정도로 어떤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무했던 그런 공사였고 실제로 도덕책에도 그런 일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발파 작업을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불에 옮겨 붙어가지고 어떤 그 작업 노동자가
책임을 떠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을 막았다 이런 미담 같은 것들이 저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화된 것들이 미화돼 있다고 예. 볼 수도 있죠. 산재 사망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근데 경부고속도로 하면 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전 녹음할 때 남가연 대변인님하고 한번 살짝 붙었었는데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줘 보세요. 이따가 우리가 배울 때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필요했던 도로는 그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산업 물동량은 배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도로를 동서로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서 강릉 그리고 서천 쪽에서 울진 그리고 목포에서 부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국토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바다를 충분히 활용한 그 항만을 가지고 수출 수입 같은 거 할 때 물동량도 굉장히 잘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서울 부산을 연결해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거의 산업 그 자재를 나르는 기능은 거의 없었대요. 그 오히려 서울에 구경 오는 관광객들 이제 그런 것들 많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 쪽 부동산 개발하면서 땅값 폭등, 부산 쪽도 마찬가지로 땅값 폭등이 되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좀 깨지고 경부를 축을 해서 위쪽인 강원도, 경북 쪽은 굉장히 그 낙후돼 있죠. 그리고 그렇죠. 충청도, 전라도 쪽도 많이 낙후돼 있죠. 이런 비극을 초래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지리 전공자 입장에서. 예, 아까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데. 김 빠지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도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보다는 효율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미 놓여져 있던 철도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대도시들을 잇는 도로로 기획됐다. 이렇게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경부선 철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일제가 자원을 수탈해가는 그런 수단으로 놓였던 철도였잖아요. 그래서 경부선에서 경의선으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그 만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철도였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도 그 당시, 그러니까 지리교육 배웠던 교과서에 쓰신 분들이 아마 아니, 그런 영향을. 그때 그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던 당시에는 이미 대전 같은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큰 도시로 성장을 이미 해 있는 상태였어요. 철도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도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건 인구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시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는 게 필요했던 거죠. 울산으로 살짝 틀었죠. 그리고 다 같이 연결돼 있죠. 울산도 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구가 있고 산업적으로 유리한 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면 동서로 고속도로를 쭉쭉 만들었으면 집중돼 있는 말고의 다른 그러니까 좀 낙후돼 있는 곳도 균형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죠.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발목 잡고 있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 국가의 목표가 된 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모토로 한 이후에는 그래서 동서방향의 도로들을 만들면서 격자형 가로망을 만들려고 전체 이제 국토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죠. 근데 타이밍이 좀 늦었다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인구수가 적은 곳들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가면 도로가 너무 좁거나 교통량에 비해서 수용을 못하지만 어떤 곳은 가면은 너무나 널널하고 차가 안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기형적인 모습들도 오늘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매우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인구분포가. 프로야구 구단들만 봐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뭐 10개 구단이 있는데요. 수도권에 5개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도에 3개가 있고요. 근데 인구가 이미 하나,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균형 발전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지리전공자님 다시 웃겠어요. 교통이 발전하면 할수록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
대화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집중이 가속화되는 경향들도 생겨나요. 네, 지리 전문가 남가연 씨였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참. 지리 선생님 정말 무서웠는데 네,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다니실 때 그 희생됐던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주영 회장은 근검 절약 그리고 부지런함에 있어서도 좀 일화들이 많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빈대 관련 얘기들이 있어요. 빈대. 네, 그러니까 네. 노동자로 있었을 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거죠. 빈대가 계속 피 빨아먹으니까. 네,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침상 같은 그런 구조로 올라가도 계속 빈대가 와서 이제 괴롭혔던 타고 올라오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침상 같은 곳에 또 테이블 같은 곳에 물을 이렇게 떠놨답니다. 그러니까 탁자 다리에 물로는 빈대가 올 수가 바닥에 물을. 그런데 못 올라오니까. 네, 근데 고기는 못 올라오는데 빈대들 벽을 타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머리 그랬다는 좋네. 거죠. 머리 좋네. 그래서 빈대. 이제 정주영 회장 빈대에서 많이 배웠다. 그런 끈기. 그런데 그래서 불굴의 의지. 그래서 저 이렇게 피를 꼭 일을 빨아먹겠다. 잘 못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늘 이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빈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빈대의 그 노력을 늘 생각하면서 지내왔다고 하고요. 빈대의 교훈이네요. 그 얘기 꼭 나옵니다. 빈대 얘기 꼭 나오는 이라고. 그리고 4시 빈대떡 좋아했던 얘기는 없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4시 반에 항상 가족들 같이 밥을 먹어요. 새벽밥을. 새벽 4시 반에? 네. 그리고 미역국 6시 끓여가지고. 전에 출근하고. 근데 이제 그 밥을 하시는 분들이 그 며느리 그리고 부인들. 부인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부인. 일하시는 현대가의 분들이 며느리들. 있었겠죠. 일하시는 분들이 하셨겠죠. 네. 그 동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 앞치마하고 그러니까 아침밥을 앞치마 차리는. 입고 하는데 뭐 재료 다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주로 하겠죠.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그 재벌가의 뭐 사모님이나 뭐 며느님들은 앞치마 입고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래도 했을까요? 그 4시 반에 밥을 차리려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럼 일어나긴 해야 되겠죠. 4시 반까지. 한두 시에는 일어나야 될 것 절대 안 같은데. 된답니다. 아까 가부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용사님 아버님 무조건 가부장적이셨다면서요? 네, 엄청 가부장. 4시 반에 아침 드셨어요? 6시. 6시. 6시? 한 6시 일어나서 응. 약수물 약순물. 응. 타오라고 시켜놓고 시켜놓으시고 차에 아버님은 들어놓아서 차를 몰고 가셔서 차에서 주무시고. 네, 가부장. 네. 네. 그때 시대상은 근데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되게 아니 많았었고. 그렇다도 이거 90년대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도 그런 것 90년대까지 이어져도 네. 아니, 근데 윗분이 옛날 분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재벌가들보다도 현대가의 며느리들이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현정훈 회장이 이제 그룹 회장을 맡고 있지만 잘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부인도 사실 그렇게 외부 활동들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죠. 남성 중심의 그런 가문, 기업 문화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기업 문화가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군대식으로 규율도 세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현대는요. 노조도 강성 노조가 거기서 출발했다고 그런 얘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이 강성 노조를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애초에는 노조를 탄압하는 걸 진행이 됐었고 그 탄압에 의해서 말씀하신 강성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87년 789 대투쟁 같은 경우도 그런 현총련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쵸? 현총련? 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뭐 그다음에 한국노총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현대 자체의 그 노조가 거의 핵심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금속노조 이런 이제 연맹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남가연 대변인께서 이제 현실 정치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는 정주영 회장이 아까 이제 정치 참여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류영석 교사님도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치인 정주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줘 보시죠. 네, 그룹을 운영하던 정주영 회장은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1980년도에 현대 양행이라고 불리는 회사를 이제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 양행이 이제 한국중공업으로 이제
공기업화 되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민영화 바람을 타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된 그 회사인데요. 이걸 뺏겼다 이렇게 좀 정권에 의해서 1980년 군부 정권에 의해서 뺏겼다. 정경유착 통해 가지고 얻은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얻은 건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잃은 것만 보통 아깝다. 뺏긴 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아깝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니까요. 내가 사준 거 얻어먹은 네.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사준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1991년도에 현대그룹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1,300억 정도 되는 추징금을 그 당시 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이 통탄하면서 내가 전문용어로 빡 돌았어요. 돈을 얼마를 갖다 줬는데 네. 이럴 거면 내가 대통령을 하고 말겠다. 이런 어떤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히게 된 것은 1991년의 세무조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의 시절인데요. 뒤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대그룹이 250억 정도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라고 밝혀진 것만 250억인 거예요. 돈으로?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권에 250억을 현찰을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이 정권이 나를 세무조사에서 1,300억을 때려 이러면서 예. 분기 탱천하여 예, 정계에 진출한 것으로. 그 재계 1위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계에서는 뭐 수장이지만 정치권으로 가면 본인 그쵸 이제 알로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아이고, 그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1991년 말부터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92년 1월에 통일국민당, 국민의당 아닙니다. 네, 국민의당이 그래서 이 전에 통일국민당이 있어가지고 약칭할 때 국민당이라고 안 하고 국당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예. 다른 거죠. 약칭을 이제 국민당이라고 사용하던 통일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되었고 그때 대학 교수 출신 김동길 교수라고 나비넥타이 연세대학교. 네네. 그건 아니죠. 방송 많이 나왔어요. 요즘도 가끔씩 나오세요. 뭐 보수의 뭐 일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 김동길 씨가 추진하던 새한당을 흡수해서 통일 국민당이 창당되게 됩니다. 통국당. 네. 그 국민당이 창당하던 1992년은 총선도 치러지고 대선도 치러지던 비기어. 그런 정치권의 해였습니다. 비기어.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선거를 1년에 2번씩 총선도 하고 대선도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그런 해였는데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마감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는. 1992년 그해 2월에 창당대회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총선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창당 후 바로 이렇게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24명, 전국구에서 7명, 이렇게 모두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정의당이 갈 수 없었던 길, 그런 가본 적이 길을 없었던 길. 창당 후 한 달 만에 31명. 지금 정의당의 창당이 이제 몇 년 됐죠? 진보정당을 지금 20년 넘게 이제 진보정당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정의당 합쳐도 5명이에요. 다 합쳐도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의석수를? 그래요. 아이고. 슬픈 일입니다. 네. 네. 31석이면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국회 의석수 적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3당의 지위를 단박에 획득하게 되면서 1992년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정주영 파운 것 같아요. 개인 플레이가 이제 엄청나게 셌던 정주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이때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주일 씨를 영입하면서 당부자. 네. 이주일 씨가 무슨 이렇게 국정원의 감시를 막 받고 있었는데 막 출마를 안 시키려고 했대요. 안기부, 그래서 막 그때는. 그때 그 당시 안기부가 그래서 막 이주일 씨 가둬두고 막 그래서 이주일 씨가 탈출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뭐 그런 약간 일들이 좀 이상한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랬던 얘기들도 있고 오늘날은 뭐 오늘로 치면 유재석 씨가 출마하고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강부자 씨는 그
대선의 패배 이후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는데 그 의원직을 승계하는 게 이제 강부자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랬고요. 그 대선의 과정에서 정 회장은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 가족이 800만 현대 그러니까 가족과 800만에 한 명만 붙여도 1600만 표인데. 그리고 이 당시에 그 국민당의 당원 수가 1300만이었다고요. 당원이 어떻게 1300만이죠?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고 입당 원사만 쓰면은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야 아니 근데 20명을 해와 그러면은 아는 아무리 사람인데 막 그래도 적어놓고 중복 없이 1300명 서명 받기도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10,000명 서명 받는 것도 진짜 갈아서명도 어려운 일인데 많았겠죠. 요즘도 많잖아요. 그런 거. 1300만 어쨌든 당원이 1300만 명인데 대선에서 388만 표를 아이고. 득표하셨습니다. 그래서 3등으로 떨어지신 거고 이분은요. 예.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요. 이때 투표 끝나고 개표하기 전에 뉴스에서 어떻게 리포트를 했냐면은 정주영 후보는 대통령 직무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자신이 있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뿌려져가지고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저는 읽었습니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집에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그런데 어쨌든 대선을 이렇게 치르는데 현대그룹이 뭐 전사의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죠. 이게 이제 나중에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 되긴 하는데 이제 현대그룹이 지면 광고 등을 통해서 사실상 뭐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정주영에게 투표하세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금권 선거의 대표적 사례. 그런 선거들을 실제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일 일주일 전에 그 유명한 초원 복국 김기춘 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네. 이게 이제 김대중 후보를 당시 이제 낙선했던 후보였죠. 김대중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이걸 녹음을 한 거는 국민당이었습니다. 네, 국민당의 안기부 출신으로 알려진 어떤 양반이 이제 이 초원 복국집에서 그걸 몰래 녹음을 했어. 몰래 녹음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초원복집 사건이 보시면 뭐 다 통틀어서 이 그러니까 정부가 불법 나서서 관권 선거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쵸. 불법 녹취, 도청 이렇게 초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었고 당시에 뭐 교육감, 뭐 시장, 경찰청장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가 되면 김영삼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되면 영도다리에 빠지나는 그 유명한 영도다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관권 개입 사건인데 이게 불과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이게 알려진 게. 그런데 그 일주일 만에 그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게 불법 도청으로 몰아가면서 예,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렇게 다 묻어버렸던 거죠. 그게 김기춘의 힘이었고 그게 뭐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거 꽤 많았었죠. 이 당시에 부장검사가 정웅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맡았던 정웅원 씨가 부장검사였고 당시 이제 담당 검사였던 게 이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때 담당 검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춘천 그분 아닙니다. 예, 네, 분명히 이미 다 엮여 있었던. 우리가 남이가네요, 진짜. 우리는 하나. 네. 우리가 남이가가 이제 20년이 지나 남이 됐어요, 이제. 예. 남이 되어 남가연한테 남가연의 입에 의해서 남가연의 손끝에 의해 자판에 쳐지는 그런 인물들이 됐죠. 이제 투표에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김영삼 당시 대통령하고 사이도 좀 멀어졌을 것 같고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다. 많이, 정치보복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현대그룹의 기업들은 검찰 수사, 세무조사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이제 두드려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정주영 의원은 정계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을 자기 스스로 만든 당을 해체하는 내가 만든 당 내 손으로 결자 해지 해체하는 수준의 일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막 사퇴를 종용하고 탈당을 종용하고 이렇게 하고 당시에 국민당 당사를 정주영 회장이
마련했던 사제로? 사제로 마련했던 당사를 빼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좀 돌고 도는 게 이때 멀어진 정주영, 김영삼 두 사람의 관계가 정주영 회장이 이제 김대중 후보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김대중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대북 사업을 이제 따내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로 또 다가오게 됐고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 단일화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또 정몽준 그 전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이제 리턴은 아닌 거죠. 사실 그 정도 소속으로 그 전에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글로 가게 됐다. 지금은 이제 거의 정계에서는 소멸 단계로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이 국민당의 역사를 좀 더 보면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손을 뗀 국민당에 그 민자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었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 그 민자당 내에는 여러 개의 계파들이 계속 존재했고 민정계 있었고요. 그렇죠. 민주계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을 하면서 이제 노태우계가 이제 좀 밀려나면서 거기서 이제 떨려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철원, 김복동 이런 양반들이.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박철원 데가 없어가지고. 의원은 저기 옛날에 리틀박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육공의 항태자. 네, 이런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국민당에 합류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놓여 있다가 그 신정치 개혁당, 신정당. 네. 이름이 지금은 매우 생소한데 박찬종 씨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깨끗한 이미지. 공화당 출신입니다. 우유, 다우라는 우유 있었어요. 깨끗한 정치, 깨끗한 우유. 네. 통합을 했다가 그 신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합니다. 통합해서 만들어진 신민당도 95년에 자민련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총총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재벌백과사전 9번째로 다룬 재벌 현대그룹 편 제1부 재녹음 편을 마칩니다. 저희가 2번 녹음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2번 녹음하신 방송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류영석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날씨도 좋고 피곤해 보이세요. 일요일 날. 네, 죄송합니다. 일요일에 그것도 재녹음까지. 정치와 경제 얘기를 하면서 여실히 정경유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좋겠다. 2번 녹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기 팀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현대가 이렇게 재벌이 되고 또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데는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 적산에 대한 것들도 불어받고 뭐 등등의 운이 좋았던 건데요. 그 같이 일했던 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현대에서도 해줬으면 좋겠고 현대가 다시 재평가된다면 같이 일했던 노동자 국민들도 현대로서 인정을 받고 다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쨌든 현대가 남북 화해 물꼬가 좀 터지면 좀 숨쉴 틈이 생겨날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을 전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제와는 별도로 남북의 화해 모드에서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거기서 현대가 기여할 바가 있다면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재벌백과사전. 네, 오늘은 정주영 회장 사망 이전의 현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2부에서는 사망 이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대 자동차 그리고 현대 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I'll be back. 수고하셨습니다.